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협의체 결렬에 이어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양보 없이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와 고발사주 의혹, 부동산 문제와 탈원전 등 올해 국감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함께 호남 대첩의 결과와 남은 경선 전략을 살펴보고 정치권을 덮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안보다 다소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재갈 물리기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협의체 논의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 공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1차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까지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8인 협의체 합의 실패에 여야 지도부는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시종일관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반대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끝내 고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또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에 이 시종일관 반대해온 야당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계속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헌법적 언론 자유 침해 조항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여야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담판 협상이 결렬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본회의 시작이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한 거죠? 네,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5시부터 시작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본회의 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상정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발의된 지 5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세종의사당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지난해 확보한 설계비 147억 원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 사무처는 5년 동안에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전 규모는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부처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법안들도 본회의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수사나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 문서를 없애는 대신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는 형사전자소송법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3년 뒤인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 방식이 도입되면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고향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인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 기부액 상한을 500만 원으로 하고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한 원안을 선거 우려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202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수가 전환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그래도 몸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파장이 이번엔 야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신영수 전 의원에게 물어보시고 원유철 전 의원에게 물어보십시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화천대유 국민의힘 겁니다. 국민의힘과 결탁한 토건 비리 세력 소유 아닙니까? 투기 세력한테 이익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사실을 추석 연휴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이 지사 측은 대장동 사업의 주인이 이 지사라고 표현한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 지사 측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으로 어제 긴급 최고위까지 소집했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013년 성남 미래신도시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고 두 사업의 최대 공통 분모는 이 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무리가 미래신도시에서 한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 대장동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역대급 일확천금으로 한탕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내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하며 이 지사 책임론 부각에 힘을 실으면서 거듭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 자녀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내로남불 역풍을 우려하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있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 부분에 대해 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특검, 국정조사를 촉구했던 국민의당은 부동산 카르텔 해체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정의당은 곽 의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이 지사를 향해선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보류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사와 유통사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지사 대표들과
쿠팡과 카카오 모빌리티, 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인들이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 사장이나 부사장을 불러선 의미가 없는 만큼 창업자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종감 때는 반드시 채택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고 그애들의 어떤 영업금도 뺏고 정권회사에 상장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상임위가 중복으로 플랫폼 업체 대표를 증인대에 세우는 게 호통 국감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어떤 기업체를 불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때는 그것이 분명한 이유와 타당한 근거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과거부터 했던 것처럼 기업체를 불러서 윽박지르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증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와 유통사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추가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증인 신청 대상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은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했는데 국산 백신을 개발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내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쪽하고 또 기술 제휴를 통해서 우리가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민간 영역의 업체를 민주당 소속인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신청하는 증인들을 최대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석 일자를 변경하거나 또 출석 요구를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끼임에 의한 산업재해와 하청 노동자 사망 등을 놓고 문제를 빚고 있는 기업 총수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치르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권 교체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대선 예비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감사를 각각 진행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검당 유착, 국기문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조와 특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사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야당은 정권 교체론을 강조하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토위 국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LH 사태가 쟁점입니다. 임기 내내 20번이 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전기료 인상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논란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야당은 다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12일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전국 입주자 대표 단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단체와 함께 상생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송 대표는 경비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무 방식을 개선하되 해고로 이어지거나 입주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고용 안정과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근무 형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고용 안정과 상생 모델 개발 등 7대 실천 과제가 담겼고 민주당은 상생 협약 이행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상금 부대변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진 데다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요금 부담분 명목으로 올해 안에 전기요금이 한 차례 더 오르고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이 예상돼 정부 무능이 국민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오늘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무성의한 조사와 명백한 판단 오류, 민주당 지도부의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정무적 판단이 결합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해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여야 대선 레이스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경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호남 대전 이제 지난 주말에 치러졌는데 네.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호남 경선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먼저 지난 토요일에 치러진 광주 전남 경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낙연 후보 전남지사도 지냈고 이 정치적 고향인 만큼 압승을 기대했던 곳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두긴 했지만요. 이재명 후보와 표 차이가 122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전북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넘긴 득표율로 다시 승리를 되찾아왔는데요. 이 호남 경선까지 마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3.01%, 이낙연 후보는 34.4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이 대장동 의혹이라는 이 악재 속에서도 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전북 경선을 마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이 호남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김두관 후보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은 경선 레이스에 이제 이 사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이제 두 번째 중도 사퇴인데요. 이 김두관 후보 사퇴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 이렇게 이제 4파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사퇴를 하면서 어떤 이제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김두관 후보는 사퇴를 하면서 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동안 경선에서 얻은 4,400여 표가 이 무효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두관 후보 조직도 이재명 후보 측이 흡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이낙연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아서 결선 투표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모두 이 선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이 이제 절반쯤 소화했잖아요. 또 사퇴가 추가로 예상되는 후보가 또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자기의 이제 정치적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 이제 좀 부진하면서 이제 중도 사퇴설이 좀 돌았었는데 네. 이낙연 후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당히 불쾌하면서 네. 사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후보도 오늘 다음 경선지인 제주를 찾아서 제주 비전을 발표하면서 경선 만주 의지를 다졌고요. 박용진 후보 역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 대선 관련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3차 방송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지난 2차 그 토론회에서는 이제 청약 통장 발언으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네. 어제 3차 토론회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던 안보 정책과 관련한 답변이 도마에 올랐는데 잠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예, 작전계획 501호 이제 그리고 김여정이 내놓은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 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홍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공부 좀 더 하셔야겠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유력한 주요 대선 주자들인 만큼 윤석열, 홍준표 후보 이 어제 토론회와 관련한 설전을 오늘도 이어갔는데요. 윤석열 후보 측은 대선 토론장에서 국가 기밀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팩트도 틀렸다고 이 홍준표 후보를 비판을 했지만요. 홍준표 후보는 작게 501호는 안보 상식이다. 또 김여정 대남 협박 내용도 모르는 안보 무지에 놀랐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대선 주자가 이제 4명으로 이제 남게 되는 2차 컷오프가 다음 달 이제 10월 8일이죠. 네. 앞으로 몇 번의 그 TV 토론이 남아 있나요? 자, 앞으로 이제 3차례 정도 더 남아 있는데 내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이 대선 핵심 이슈인 이 안보 분야에 대한 준비 부족을 이제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앞선 토론회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이 청약 통장 말실수로 이제 비판이 쏟아진 바 있어서 이제 3번의 남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토론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앞으로 남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의 호남 경선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 3차 토론회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50억 게임입니다. 빚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그 인기를 입증하듯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참가자들과 함께 6가지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게임을 통과하신 우승자에게는 456억 원을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눈 바짝 뜨고 계세요. 제일 센 중에부터 크게 살 길이.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소재로 이 오징어 게임을 적극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광무 씨.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자신을 빗대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었다고 해명해 더욱 논란을 키웠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징어 게임 포스터의 글자를 50억 게임으로 바꾼 패러디가 확산되는 한편에 50억 원이면 치밀한 설계를 당해보고 싶다. 오징어 게임은 1등을 못하면 죽는데 50억 게임은 6년만 일하면 퇴직금으로 50억을 준다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각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 아트 작가 문준용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결국 부메랑이 됐다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문준용 씨는 자신의 SNS에
자기가 휘두르던 칼이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올 것이라며 아들이 받은 돈이라 아빠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며 아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건 비겁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화천대유 측은 곽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은 성과금과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6년 근무, 퇴직금 50억이라 화천대유 측의 놀라운 해명 과연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중도 사태는 없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호남대첩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머쥔 가운데 이재명 캠프 측은 결선 없는 본선 직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태의 배수진을 치고 텃밭인 호남의 사활을 걸었던 이낙연 후보, 전체 누적 득표율 34.48%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일까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도 사태 관련 질문에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퇴를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냐, 뭐 이런 예상 기사들도 나오던데 이낙연 후보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마구 하십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있고요. 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을 믿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는 것 겸허히 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제 책임을 다하겠다며 확고한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던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해선 권리당원, 대의원은 예전부터 마음이 정해져 있어 민심이 출렁이기가 비교적 어려운 분들이다. 이미 뜻이 정해진 분들이 많았던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또 한 번 입증된 가운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0%, 윤석열 후보가 27.1%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윤 후보를 앞섰고요. 이어서 홍준표 후보가 16.6%로 3위, 이낙연 후보는 12.5%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후보 호남대첩에서 판정패하면서 역전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선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도 사태는 없다고 외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총 80만 표가 걸린 2, 3차 슈퍼위크에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형국입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에 그간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야가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 궁금하고 그리고 야당 지도부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예, 어제까지 여당이 위헌적, 징벌적, 위헌적 그런 징벌 손해배상을 고집하면서 합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께서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오늘 지금도 계속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이런 반헌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민주당이 반헌법적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못하도록 저희 당은 계속해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이런 틈을 타면서 민주당이 언론법을 독자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한 건데 지금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원 퇴직금 논란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김 최고위원께서 고개를 숙이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사과에 나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유는 바로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조국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청년들은 현 정권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건도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보통 상식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거든요. 어제 자네 해명 건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년 근무하고 퇴직금으로 실수령액 28억 원인가요? 28억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청년이자 당 최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조국 사태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던 민주당과는 다르게 정말 저희 당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4천억 부당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몸통은 누구를 향해 있는지 확인해야겠고요. 이것 역시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불공정이거든요. 자본금 수천만 원으로 어떻게 3년 만에 1000배가 넘는 배당금을 받았는지 이것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사실을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일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께서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는지요? 오늘 원내대표께서 백브리핑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당으로 야권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곽상도 의원 건의 의혹에 대해서 당에 제보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네, 일단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곽 의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서는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과 국정조사와는 또 별개로 당 내에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특검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이라든지 성남의 뜰인가요? 이런 것들 대장동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곽 의원의 자녀 문제와는 별개로 박영수 전 특검의 자녀도 동일한 시기에 근무한 것을 알고 있고 또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또 우리 사회를 좀먹었던 불공정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시다면 상식적으로 특검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저는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 대전 결과 이재명 후보의 대세로는 더 선명해진 가운데 이낙연 후보는 추격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아쉬운 성적표를 받은 이낙연 캠프의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여의도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언론중재법 입법 이제 오늘이 그 대인데 국회 문체위원이시고 또 여당 의원 입장에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문체위에서 8월 30일 저희들이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안을 내놨던 것이고 그때 여야 합의해서 8월 30일에 9월 27일까지 해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론을 내자. 네. 그 날짜가 오늘이죠. 네. 근데 이제 문체위 과정에서는 저희들의 대안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반대만 했었지 네. 서로 대화를 하려면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여야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는데 오늘 쪽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강행 처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그때 그 여야 합의가 네. 2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서로 준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그런 이제 각계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이게 제대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지금 사실은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이 가짜 뉴스를 배제하자는 것이죠.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이 다른 법령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언론중재법에 담아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자유는 그건 헌법에도 보장된 거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에 담아놓은 것이다. 네. 그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찬반의 논리가 팽팽한데 이 법 고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언론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현재 광주 동구, 남구, 을이잖아요. 네네. 이번 추석에 그 지역구 민심이 좀 어땠습니까? 크게 봐서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추석 때 인구에 해자된 말들이 대장동 사건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대세론이냐 아니면은 야당을 이길 후보냐, 네.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막 거론이 됐는데 역시 당심은 좀 전체적인 여론이 앞서가니까 그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예측을 좀 벗어나는데 광주 전남은 신승을 했거든요. 네. 전라북도는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심과 민심이 격차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틀간의 이제 호남 경선 결과 이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이낙연 캠프로서는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죠. 네.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호남 경선에서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과연 뭘까? 뭐 기존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게 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예선에서 1등 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본선 경쟁력까지 감안해서 좀 안정적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조금 좀 예측이 빗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또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마지막 남은 경선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고 또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레이스를 함께 달려왔던 김두관 후보가 어제 이제 개표 결과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분이 사퇴한 건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어제쯤 이렇게 사퇴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퇴는 본인 의사인데 또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퇴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건 어차피 민주당이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맡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동안의 토론회를 보면서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건 진즉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네. 또 민주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2, 3차 슈퍼위크가 남아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전세를 좀 뒤집을 만한 남은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당심과 민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제2차 슈퍼위크가 10월 3일 날 개표를 합니다. 네. 지금 그게 전국에 49만
49만의 일반 국민 경선 선거인 단 이분들 투표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발표가 10월 3일인데 네. 지금 민심은 앞으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또 본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격차를 벌릴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거기에서 반전 포인트를 잡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10월 3일.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날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당 경선판을 넘어서 지금 여야 전체 이 대선 경선판을 지금 이제 흔들고 있는데 야당은 이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오늘 직접 이제 후보가 나와서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의 또 책임론을 지금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건 전혀 아니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것이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주 정도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자꾸 프레임을 네거티브 프레임을 부은 거예요. 이것은 대장동 사건은 이게 공정경제에 위배되고 대단히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배제하자는 게 당의 방침인데 이건 대단히 큰 문제고 정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될 사안이죠. 네. 그런데 이것을 예컨대 지금 뭐 50억, 어떻게 32살 묵은 애가 50억을 받았잖아요. 배당금인가? 퇴직금?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특혜 의혹이 4천억, 6천억이 나온다 이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비리 상자인데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이 경선에서 예방주사를 맞고 이게 다 문제가 없어야지. 만약 이게 그대로 가다 보면은 본선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임을 걸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하고 자꾸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낙연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이낙연 후보였습니까? 그 당시 성남시장이 이 모든 사업의 중심에가 이재명 지사가 있었고 시장 당시에 설계자도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 그럼 그 책임에는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는 걸 밝혀내는 것이 이 국민들에게 그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또 이것이 대선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려면은 그런 의혹이 벗겨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곽 의원이 전격 탈당을 했습니다. 이 대응책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꾸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 합동 특별 수사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관계 그걸 이렇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 아들 문제인데 어떻게 연계가 됐는지 그런 것은 국민적 의혹을 우리가 해소를 해주는 게 우리 공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대선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고 몇 차례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발언 실수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대세론이 좀 흔들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현재 바람을 타고 있는 홍준표 후보 야당은 이제 2강 체제가 이제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집 사정을 제가 평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데 네. 그래도 이제 주변에 여러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그 후보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 토론에서 나타나듯이 그다음에 가장 큰 게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다들 거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홍준표 후보는 좀 그 오랜 정치 경험이 좀 있잖아요. 또 말이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후보한테는 뭐 결함도 별로 안 보이니까 저쪽 당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올라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예. 네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흘 뒤면은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삼성급 초선으로 불리시는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에서 좀 주안점이라든가 계획 같은 거 무엇인지 여쭙고 또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국감은 아무래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 정치판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는데 저희 문체위에서는 적어도 지금 뭐 BTS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힘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타난 그걸 보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문화적 저력을 키워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키워내서 문화 강국을 지속시켜 나갈 거냐. 저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라든가 예술 쪽이라든가 체육 쪽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비대면 활성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책 질의를 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네. 스포츠 폭력 있잖아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비리를 제대로 근절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나오셨는데 뭐 그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내년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선을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가의 장래를 우리가 G8에서 G7에서 G5까지 들어가려면은 외교, 내치 이게 모든 게 다 갖춰진 분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낙연 캠프 대변인으로서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극복을 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확장력 있는 후보,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 우리 이낙연 후보가 승리를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이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협상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추가 협상 후에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과 함께 호남 경선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대장동 의혹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밤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날씨도 선선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니까요. 일교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